하지만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봐도 수상한 흔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도, 문자 메시지도, 통화 기록도 마치 휴대폰을 산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깨끗했어요. 분명 일부러 다 지우고 다니는 게 분명했죠. 다시 의심이 시작되자 저는 아내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위치 추적을 하며 아내가 성남에 있는 모텔촌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위치 추적 어플은 정확도가 좋지 않아 정확한 증거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또 만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안 만난다고 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번에는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거나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빌기까지 했는데 또 왜 이래? 의처증에 걸린 인간처럼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내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살아야 해?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어떻게 살아? 언제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당신도 힘들겠어.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더 이상 미안해서 당신 못 붙잡겠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혼해줄게.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핸드폰도 꺼서 연락도 안 되고 혹시나 처가 집에 갔나 싶어 연락해보니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네이버 불륜 피해자 카페에 올라온 글로 아내가 사진 동호회에 들어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이후 아내가 한 선택이 너무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아내의 불륜으로 한동안 이 카페에서 회원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조언을 받았던 현이강이 파파입니다. 이혼하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한동안 카페 들르지 않았는데 최근 너무 충격적인 일이 생겨 복잡한 마음에 또 카페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너무 복잡한 마음에 정리할 겸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시더군요. 정신없이 장례식을 끝내고 집에 와서 있으니 3년 전 그날이 떠오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 나이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3년 전 아내가 처음 사진동호회를 시작한다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부부는 2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늘 순수하고 착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사진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취미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3년 전 아내가 네이버 밴드에서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변화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한동안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였는데 사진 동호회를 들어가면서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생기 넘쳐 보였거든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출사 나가요. 그렇게 신나서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아내는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에도 사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잊고 살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당연히 응원해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변화였어요. 화장이 조금 진해졌다거나 옷차림이 화려해졌다거나 평소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풀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더군요. 옷도 평범한 스타일에서 갑자기 화려한 원피스나 과감한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처음에는 동호회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이에 그 정도 변화쯤이야 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워낙 순진하고 착했던 아내라서 다른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네요. 어느 순간부터 출사를 간다며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치기였다가 점점 1박 2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2박 3일까지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랑 버스 타고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이번에는 전주 쪽으로 가요. 좋은 사진 많이 찍어 올게. 그때 제가 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내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출사를 다녀오고 나면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고 핸드폰을 자주 보면서 웃음 짓는 일도 많아졌어요.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제 쪽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했고 주말마다 나가는 것도 모자라 평일 저녁에도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했다며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내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예전에는 주말에 같이 여행 가자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아예 없어지고요. 어느새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기 시작했고 저녁밥은 안 차리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대화를 하게 되면 제가 얼굴도 모르는 동호회 사람들 이야기만 주구장창했습니다. 특히 거기서 만난 사진 찍는 기술이 뛰어난 남자를 자기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잊을만 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하는 의심만 했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성격이 워낙에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기에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날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희 부부의 20년 세월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갑자기 아내는 또 출사를 간다며 짐을 챙기더군요. 이번에는 전주라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야경 촬영하러 가요. 버스 타고 가는 거지? 응. 동호회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가. 늘 하던 대화였죠. 전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짐을 챙기더군요. 화장품도 평소보다 많이 넣었고 옷도 여러 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오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주의 한 병원에서였습니다. 님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버스 사고인가? 얼마나 큰 사고지? 정신없이 차를 몰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아내가 타고 간다던 버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환자분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계셨어요. 네. 승용차라뇨? 네. 신호위반 차량이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서 부상이 좀 심하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스가 아닌 승용차라니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 급하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를 찾아 사고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오후 1시경에 신호위반 차량에게 후방 추돌된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경상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셨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마와 팔목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누구 차를 탔던 거지?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소지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화장품이랑 평범한 물건들, 그런데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전주의 한 호텔 영수증, 전날 밤 영수증이더군요. 그런데 호텔이 드라이브인 무인 호텔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동호회가 버스를 타고 가서 드라이브인 무인 호텔에서 잠을 자나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진 동호회도, 출사도, 버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죠. 예전에는 서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지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꿨나 봅니다. 5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아내는 마취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아내의 엄지손가락으로 지문인식을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사랑의 문자들, 오늘도 보고 싶어.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휴지통까지 뒤져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었어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도. 일단 모든 증거를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사진, 문자 내용, 통화 기록까지.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수술하고 깨어난 아내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우, 여보 많이 놀랬지. 내가 숙소에 물건을 두고 가서 회원 중원분이
자기 차로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같이 차에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박더라고. 나 너무 놀랬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보며 소름이 돋더군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걱정해주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불륜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죠.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문자 메시지랑 사진이 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있고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는 충분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호텔 CCTV라든가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CCTV 열람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사정을 이야기하니 호텔 측에서 협조해 주었습니다. CCTV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아내와 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이제는 아내와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내는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아내의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친구들 중에는 사진동호회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같이 출사를 갔다는 사람들,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죠. 퇴원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상간소송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한심하게도 아내의 바람이 일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수이기에 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아내에게 알려주면 아내가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 판단했었죠. 그렇게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를 해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중 가장 약한 몇 개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지? 호텔 영수증을 내밀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더군요. 이어서 핸드폰에서 캡처해둔 문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도요. 호텔 CCTV 영상까지.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3시간이 넘도록 아내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2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냥 한 번 실수했나 보다 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네, 맹세할게요. 다시는 절대로. 연락도 전부 끊고? 네, 전부 다 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외출을 하면 어디 있는지 다 보고하고 외박도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는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모든 SNS 계정도 탈퇴하겠다고 했죠. 저는 외출 시 보고와 외박 불가,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 등의 조건과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도 하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죠. 주말에도 더 이상 출사를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었어요. 마치 그동안의 일이 악몽이었던 것처럼.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내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미용실 다녀올게. 응. 다녀와.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서 안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다시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만난다는 핑계였어요.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나가더군요. 이번에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봐도
수상한 흔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도, 문자 메시지도, 통화 기록도 마치 휴대폰을 산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깨끗했어요. 분명 일부러 다 지우고 다니는 게 분명했죠. 다시 의심이 시작되자 저는 아내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위치 추적을 하며 아내가 성남에 있는 모텔촌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위치 추적 어플은 정확도가 좋지 않아 정확한 증거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또 만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안 만난다고 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번에는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거나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빌기까지 했는데 또 왜 이래? 의처증 걸린 인간처럼 자꾸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내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살아야 해?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어떻게 살아? 언제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당신도 힘들겠어.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더 이상 미안해서 당신 못 붙잡겠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혼해줄게.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핸드폰도 꺼서 연락도 안 되고 혹시나 처가 집에 갔나 싶어 연락해보니 아내는 처가에 잠시 들렸다가 여행을 간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상간남과 같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일단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예전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상간남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는데 2일 정도 지났나 아내의 핸드폰이 켜지며 위치 추적이 되더군요. 아내는 동탄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겠다고 오피스텔 건물을 다 뒤질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흥신소에 아내의 소재 파악과 상간남 인적사항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흥신소 운이 좋은지 상간남의 인적사항도 알 수 있었고 예상대로 아내는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예 옷가지를 다 들고 가서 살림을 차려놓고 사진으로는 무슨 부부처럼 마트에서 장도 보고 데이트도 같이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혼 서류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먼저 재산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우선 가능한 재산을 아이들 명의로 증여했어요. 현금도 최대한 빼놓았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연락도 없었어요. 자식들한테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20년 세월을 모두 지워버린 것처럼요. 3개월 후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흔쾌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아마도 상간남과 새 삶을 살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산을 빼돌린 걸 눈치챘는지 아내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 협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일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점도 있었죠. 우선은 지난번 아내가 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재판상의 참고점이 된 것 같았고 아내가 상간남과 살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재산 분할을 적게 가지고 가야지 이혼을 해준다고 말을 했고 돈 욕심이 났는지 한참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던 아내는 결국 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7, 아내가 3이요.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였죠. 아이들도 다 성인이라 양육권 문제도 없었고 재산 분할 협의도 예상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끝나자마자 열받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처가 그 남자와 대놓고 데이트를 하는 거였죠. 자식들 눈치도 안 보고 딸이 알려줬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도 그 남자와 찍은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함께 하면서 데이트 사진을 올린다고. 사실 전처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정말 좋은 아내였고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매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미뤄뒀던 상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군요. 소송장이 상간남한테 도착하는데도 거의 5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를 놀리듯이 상간남과 찍은 사진으로 카톡 프사를 올리는 전처를 보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소송장이 도착하고 3일 정도가 되었나? 이혼 소송 중에는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로만 연락을 하던 전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마치 오랜 원수를 만난 듯한 말투로 저를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이혼하고 난 뒤에 만난 사람이야. 이제 남남인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괜히 변호사한테 속아서 돈 쓰지 말고 그냥 소송 취하해. 이런다고 내가 다시 당신한테 돌아갈 것 같아? 저는 깔끔하게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우스운 건 전처는 입으로는 문제가 없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간 소송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하더군요. 그때 전처는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협박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달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싸움하는 것보다 이혼했어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다음 날은 우는 소리를 하고 진짜 다중인격 장애에 걸린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간소송 1차 판결이 나올 때쯤 전처 쪽 변호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협의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아내는 저를 직접 찾아와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도 아내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제 남이잖아.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뭐라고 해. 당신이랑 이혼을 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외롭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재산분할도 당신 원하는 대로 했는데 찌질하게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건데. 사실 나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왜 이러는 거야? 상간 소송 취하해주면 당신한테 다시 돌아갈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후회하고 있어. 한 30분 넘게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수십 번 변하더군요. 5분 전에는 화내고 5분 후에는 회유하고 무슨 귀신에 빙의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드립니다. 협의를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남자가 초등학교 교사더군요. 그것도 유부남이고 자기 가정과 직장에 알려질까봐 무서웠나 봅니다. 사실 저는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합의금을 최대한 받아서 제 앞날을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상간소송으로 가면 최대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합의금 1억에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시죠. 상간남은 처음에 펄쩍 뛰었어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상간재판 승소하고 판결문을 학교와 댁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상간남은 거의 2주를 고민하더니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상간남이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전처는 이 과정에서도 상간남 편에 서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거든요. 제가 협박을 했다느니, 과도한 요구를 했다느니, 심지어는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거짓말도 하고 다녔죠. 나중에는 결혼하는 동안 싸웠던 카톡 내용을 상간남에게 보내주며 이미 파탄난 가정이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한밤중에 전화가 와 자살하겠다며 협박도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단칼에 끊었고 제가 가진 아내의 불륜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지긋지긋한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직장에서도 승진을 했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좋은 차도 샀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가 났던 건 이혼한 지 1년쯤 되고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였어요. 전처가 상간남과 함께 면회를 갔더라고요. 자식 면전에서 불륜남과 같이 가는 뻔뻔함이란. 하지만 그 일로 아들은 전처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딸도 그 사실을 알고 미친 듯이 화를 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비웠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연애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장모님의 부탁으로 장모님과 아내가 살던 집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 당시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기에 도와드리게 되었죠. 아내가 살던 집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낡은 빌라였습니다. 상간남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았는지 동탄에 있던 좋은 오피스텔 대신 빌라에서 살고 있었더군요. 집안은 단촐하다 못해 사람이 살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물건이 없었습니다. 정리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집 정리를 하고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에게 장모님 대신 문자 메시지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처의 대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부부끼리 같이 여행도 갔던 친구라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전처가 이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처의 마지막 인연은 지옥 같았다고 하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처음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상간남이 얻어준 동탄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면서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다고 해요.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서 이제야 참된 행복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제가 상간소송을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답니다. 합의금으로 1억을 내게 되자 상간남의 태도가 확 변했다고 하더군요. 아내 몰래 1억이라는 거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도 빼야 했고 이리저리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싸움이 많이 생겼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둘의 사이가 멀어진 건 상간남의 이혼 문제였습니다. 불륜을 하고 있을 때는 금방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굴던 상간남이 이제 와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해요. 전처는 상간남이 떠날까봐 두려워졌나 봅니다.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상간남의 본처에게 연락해서 둘의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해버렸답니다. 이러면 상간남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자기에게 올 줄 알았대요. 하지만 상간남의 선택은 달랐어요. 오히려 본처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처는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고 거기에 상간남은 제게 지불한 합의금의 일부를 전처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했다고 하네요. 상간소송에 합의금 구상 청구에 정신이 혼미해진 전처는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상간남의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고 계속해서 상간남의 집에 찾아가는 바람에 결국 스토커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해요. 온갖 소송으로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믿었던 상간남의 배신까지 겹치면서 전처는 한동안 패닉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대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고 마치 잘 나가는 돌싱이 된 것 마냥 신용대출 받아 남자들하고 데이트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대요. 보다 못해 친구가 정신 좀 차리라고도 했는데 아내는 듣는 척도 안 하고 나중에는 성인 나이트부터 채팅 어플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만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철저히 전처를 성적으로만 이용했을 뿐 책임져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한동안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술에 취해 친구한테 전화해 자기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한탄을 하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하더군요. 친구 말로는 전처가 저한테도 연락을 했었다 하더군요. 저는 전처의 연락처를 차단해서 몰랐었는데 말이에요. 무튼 그렇게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얼마 안 돼요. 전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괴롭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던 아니었는데 한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 내가 그때 다른 판단을 했으면 전처의 인생이 달랐을까? 후회가 들면서도 전처가 원망스럽더군요. 끝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네.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어쩌자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어젯밤 이 글을 쓰기 전에 혼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문득 컴퓨터에 있는 옛날 사진들을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했던 모습, 결혼식 날의 그 행복했던 표정, 아이들을 키우면서 함께 고생했던 날들, 함께 행복했던 날들의 사진을 보다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여자지만 그래도 그 세월이 저한테는
의미가 컸던 것 같네요. 지금 글을 쓰는 중에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용서를 하고 싶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간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연을 읽다 보면 의외로 불륜 가해자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게 죄책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선택으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상처는 상상 이상인 듯합니다. 모두 불륜을 하기 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